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 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 방금 예, 저희 예, 예, 방송 예. 전에 이야기한 가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부 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온이 지금 화씨로 10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네네. 지금 시애틀은 어떤가요? 시애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어때요? 시애틀은 네. 상대적으로 그 가뭄 피해에서는 좀 덜한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되게 덥고 그 여름 네. 날씨가 사실 시애틀이 비가 좀 많이 안 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비가 좀 음, 더 안 오긴 하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그 시애틀뿐만 아니라 좀 더 이 아래 지역이죠.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은 뭐 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최근 한 2, 30년 이래 이렇게까지 덥고 비가 안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겪어본 가장 고온은 미국에서는 그 여름에 한번 여름 초여름쯤에 이제 라스베가스 갔을 때 그때 한 118도였나요? 아, 화씨로 네. 118도 정도 되는 날씨였는데 그 기온이었는데 어 그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그 호텔까지 들어가는 그 한 30초 정도 동안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화상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그 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바닥은 뭐 거의 그 뭐 화씨로 100 그, 그 기온이 한 110도 정도가 되면은 그 바닥 온도는 그러니까 한 180도가 넘는데요. 근데 음. 화씨로 근데 계산해보니까 한 80 몇 도 섭씨로 온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80몇 도.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맨발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많이 나가곤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뜨거워도 맞아요. 대충 나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발을 디는데 이게 참 얘기하기 좀 힘든 얘기긴 한데 미국 사람들 중에 그 당뇨병 환자가 많잖아요. 음.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발이 이게 신경이 많이 그 약해져가지고 이제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바람에 뜨거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예, 뜨거운 줄 모르고 다니다가 뜨겁다고 느꼈을 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그 라스베가스나 이런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발바닥 화상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이렇게 가뭄이 된 다음에 가뭄 더하기 고온이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까지 계속 또 그 산불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산불이. 맞아요. 예. 이게 최근 몇 년간 그 뭐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서부가 워낙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엄청 났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특히 캘리포니아는 뭐 와이너리 다 타고 막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네, 그렇죠. 또 오늘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바이든하고 푸틴이 이제 만났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예. 네. 이게 사실 그 과거에 바이든이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리고 예전에 그 부통령이던 시절 오바마랑 같이 이제 그 부통령이던 시절에 푸틴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안 좋은 말이라보다 그 인신공격성의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푸틴한테는 눈을 지켜보면 그 안에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약간 바이든이 약간 그 루스 캐논의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하곤 했는데 요새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조심해서 있지만은 그때 푸틴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걸 분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사람이 또 후르시초프 예전에 그 서기장 1950년대인가요? 그 케네디하고 그 쿠바 미사일 그 사태 때 이제 대결했던 후르시초프의 증손녀가 이제
뉴욕에 있는 뉴스쿨에서 그 정치 외교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사이의 얘기를 하면서 푸틴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식 방식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미국의 그 만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국이 얼마나 표리부동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식 어떤 마인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개인을 그냥 막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바이든은 이제 푸틴을 그랬고 뭐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만나기 전까지 뭐 로켓맨이 이런 놀리는 소리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나라의 문화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푸틴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그 모든 배경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이든은 푸틴을 이번에 만나서 뭔가 담판을 지어야 되고 푸틴이 나쁜 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해서 다른 나라 침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살을 하는 거 계속 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정적을 독살하고 하는 것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가드레일을 만들려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 몇 시간 동안 미팅을 한 다음에 나와서 각자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서로 이제 뭐 좋은 회담이었다고는 얘기하는데 특별한 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만 보면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제가 관련해 가지고 그 네. 타임지가 이번에 바이든 그 미팅 그 푸틴과의 미팅 전에 그 타임지 네. 표지를 냈었는데 그 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긴 했었는데 그 바이든이 그 약간 영화 주인공처럼 탁 선글라스 네. 터미네이터 스타일로 해야 되나? 그 선글라스를 딱 꼈는데 네. 그 안경 부위에 푸틴 얼굴이 탁탁 들어가 있는데 엄청 뭔가 배드해즈 느낌도 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대결에 뭔가 그거를 긴장감을 표현한 표지도 나왔었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브리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팅 네. 후에 회견을 듣긴 했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대단히 큰 그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네. 얘기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내고. 네. 아마 그냥 경고 정도 하고 저쪽에서는 뭐 경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잘 안 들리는데 막 끝난 이러는 게 네. 뭐라고? 딱 그 정도. 근데 하나 눈에 띈 거 있었대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제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 푸틴이 원래 기본적으로 늦게 나오고 20분 정도 늦는 건 기본이고 특히 미국 쪽이랑 만날 때는 거의 1시간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유치한 파워플레이인데 이거를 푸틴이 항상 좋아해가지고 꼭 늦게 나와가지고 기다리게 해서 상대방 성질을 이렇게 살짝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KGB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기분 이외 그 앙겔라 멀커 그 만날 때 개 풀어놨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앙겔라 머클이 개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굉장히 개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걸 알고 회담장에다 그냥 자기 등장하기 전에 자기 개를 이렇게 두 마리인가를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긴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 참 뻔하지만은 효과가 있는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회담장에 늦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좀 진지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분석이 나오겠죠. 확실히 그러면은 좀 재미난 것 같네요. 그 사실 이 이전 정권이죠. 그 트럼프 정권 때는 그 악수, 눈치 싸움,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트럼프가 이상한 식으로 악수를 안 하게 할 것이냐부터. 맞아요. 예. 근데 요번에 G7 때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막 뉴스가 나더라고요. 트럼프 때처럼 네. 이상한 짓으로 막 눈치 게임은 안 했다고. 예, 예. 그게 예, 참 이게 정상 정도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거 하기에는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고 그런 행동을 이제 푸틴이 그런 행동을 했었고 좀 정상적인 국가 원수라면 이제 그거 안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중요시 여기하는 게 그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회담을 할 때 그런 유치한 짓이나 예상 외의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그 사람 만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거의 그냥 포로업 정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형식에 딱 맞춰서 하니까 또 이제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국
그 정상들은 그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정상들의 모임 뭐 사실 그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또 견제하는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뭐 지켜봐야죠. 뭐 일단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첫 번째 말하자면 큰 외교 행보였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뭐 그 전에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미사일 오고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거의 전쟁에 가까운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 일은 사실 뭐 바이든이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뒤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였고 이거는 자신의 그 외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책 방향을 딱 선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어떻게 끝날지 좀 지켜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또 버스토픽스 다음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번 주에 그 저희 E3 행사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그 이게 게임 쪽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이 이름이 그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라고 그 이 세계가 모여서 E3 이 행사가 지금 개막이 돼가지고 한참 열리고 이건 있는데 오프라인 행사인가요? 요번에는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항상 오프라인이었고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아무래도.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오프라인 행사들이 이제 열리려고 슬슬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호텔에 갔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다 그냥 그냥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E3 행사에서 막 많은 그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제 막 신작들을 발표하고 미래 뭐 비전 제시하고 이런 걸 엄청 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단연 그 엑스박스 그리고 베데스다 여기에 발표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그 베데스다를 인수하기도 했고 자체 게임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네. 무려 마이크로소프트가 30개 대작을 그냥 짜잘한 게임 말고 대작 30개를 발표했어요 이번에. 그 중에서도 뭐 정말 뭐 이목을 집중시켰던 뭐 최근 몇 년간 뭐 이거 언제 나오냐 했던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저는 이 시리즈가 요번에 포르자 시리즈가 새로 호라이즌 5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그 자동차 게임이거든요. 네. 저는 3까지 해봤는데 이게 포르자를 하고 있으면 진짜 자동차 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사실 자동차를 오래 모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멋지네 하고 그냥 올해는 게임을 안 했던 거긴 한데 이제 그래픽 진짜 끝내줘요. 네. 근데 이거 5가 이거는 뭐 모니터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 콘솔로 그 TV로 해서 하시나요? 네, 저는 그 엑스박스 이전 세대 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말고 이전 세대 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플레이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 포르자 호라이즌 5가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라고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인데 최대 이번에 E3 최고 기대 게임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이 30개가 게임이 정말 엄청난 라인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라고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로 그 발매 동시에 27개가 동시에 여기에 바로 풀린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27개 게임팩을 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플레이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또 여기서 강조를 한 게 이제 콘솔은 사실 중요하지만 이제 뭐 PC랑 TV, 스마트폰 같이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이런 식으로 게임 패스의 진화를 이제 목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혀서 사실 많은 이목을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네. 결국 여기도 이제 구독 모델로 가는 거네요. 게임 패스로. 그렇죠. 사실 그 구독 모델 게임 쪽에서 구독 모델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데요. 사실 뭐 벌써 승자는 좀 나오긴 했어요. 그 게임 패스가 좀 압도적으로 승기를 좀 가져가는 게 있고 아마존이 루나라고 그 게임 패스 비슷한 서비스를 했는데
네. 이게 6개월 전인가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네. 공개되고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공개가 되고 워낙 혹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뭐 게임이 별로 안 좋았나요? 아니면은 뭔가 서비스가 시시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봤던 리뷰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AWS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엑스박스의 그 게임 패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뭐 끊김 현상이라든지 프로세싱에 대한 혹평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네. 여기 들어가서 대체 뭘 해야 되지? 무슨 게임을 할까?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자체 약간 약간 뭐랄까 이 프라임 비디오 보낼 때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딱 그 수준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구글도 사실 구글 그 서브스크립션 게임 모델 서브스크립션도 사실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뭐 그래서 아마 이쪽 게임에서는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건 게임 패스로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멋지네요. 엑스박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뭐 하려는 걸까? 그게 또 수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참 차곡차곡 잘 클 줄이야. 그쵸. 맞아요. 1세대 엑스박스부터 한 2세대 정도까지는 거의 뭐 그 일본 게임 콘솔 업체들한테 완전 밥이었죠. 예. 저거 발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수준이어서 맞아요.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랬는데 참 꾸준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 안 하는 사람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크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 클라우드랑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계획을 잡고 제대로 탁 넘어온 게 신의 한 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일리 듭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그 네.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네. 딜리버리 행사가 네. 있었어요. 예. 네, 맞아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PR의 황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2초에서 0.01초를 깎아가지고 1.99초로 60마일까지 나가는데 이건 뭐 양산차로는 처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쵸. 2초 미만으로 뭐 60마일, 뭐 우리나라에서 대충 시속 100km로 이제 대충 60마일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쵸. 제로백이라고 하죠. 예. 제로백이 이거를 2초 밑으로 깎았다는 거는 그것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 수준으로 뭐 그쵸. 어마어마한 무슨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말고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비싸긴 해도 그쵸. 그런 차를 이렇게 되면은 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뭐 그래봤자 뭐 그래봤자 내 S보다 느린데. 예. 네, 그죠. 실제로 그런 네. 그 얼마 전에 제이 레노 아시죠? 그 네. 나이트 그 레이트 나이트 쇼. 거라지 예. 갖고서 맞아요. 그 사람이 그 테슬라 역시 그 마케팅의 황제 연모를 과시한 게 뭐냐면은 그 4분의 1마일 주파 하는 그 네. 레코드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차가 이제 가속이 붙어가지고 4분의 1마일까지 얼마나 빨리 주파를 하느냐 이거 네. 공식 기록을 가지고 회사들이 많이 싸우곤 하는데 이 기록도 그 이번에 딜리버리 행사 전에 갈아치워 버렸어요. 제이 레노를 또 안 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기록이 그 쿼터 마일이 9.247초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차가 무려 부가티 치롱이라고 이름이 좀 웃기죠? 치론. 예. 예. 근데 이게 2018년에 9.4초였는데 이 부가티 네. 치론이 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 20억 원 할 거예요. 근데 20억짜리 차를 가뿐하게 이겨버린 양산차로 거듭이 났죠. 근데 부가티도 그 정도 속도가 나올 때는 보니까 예전에 읽은 기사로 보니까 뭐 기름을 만땅으로 채운 다음에 그렇게 한번 쫙 밟으면은 그냥 쭉 바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쏘는 것도 그냥 기름 쓰기 위해서 잠시 갖고 노는 거지. 그렇게 그걸 한 다음엔 뭐 다시 기름 늘어가야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재미지. 이게 뭐 이 테슬라 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서 뭐 계속해서 타고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정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요번에 오늘 이건 나온 소식인데 사실 원래는 그 모델 S 플라드 딜리버리 행사 이야기를 써놨다가 오늘 또 이 소식이 들려가지고 전화 하나 전해드릴 게 GM 네. 관련 소식이 EV 관련해가지고 GM이 네.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네. 계획이 35 빌리언 달러를 음. GM이 EV 쪽에 2025년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오늘 한때 술렁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2025년이 그냥 4년 남은 거잖아요. 그쵸 얼마 안 남았죠. 코앞이죠. 4년 동안에 35 빌리언을 어, 네, 뭐 힘들다 해도 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쵸 또 그리고 포드도 저번에 저희가 잠깐 말씀 그렇죠. 나눴지만 저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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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사실 GM도 포드가 요즘에 그렇게 막 꽝꽝꽝꽝 때리고 있으니까 이거 GM은 뭐 하지? 그랬는데 준비하던 거에서 빨리 끝내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게다가 요번에 이 계획 중에 그 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또 네, 포인트가 그 자체 배터리 생산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그 하나를 건설하는데 2 빌리언 달러가 필요한 거래요. 예, 최소 아,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 기가 팩토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결국. 뭐 그쵸. 그래서 워낙 이제 그 배터리 수급이랑 뭐 칩 수급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네, 요새는 배터리나 혹은 그 칩 자체를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틀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게 한국 회사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이런 데다가 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하면서 좀 호재를 바랬는데 오히려 이런 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뭐 직접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들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업계가 흘러가면은 그렇죠.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 다음 소식으로 저희 한번 네. 넘어가 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슈 토크로 그 미국의 총기 판매가 급증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그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총기 판매가 급증하면은 항상 범죄도 같이 증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보도가 이제 크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2020년 이후로 지금 각 대도시마다 범죄율이 30%에서 90%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1990년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범죄율이 특히 강력 범죄율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쭉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2020년이 지나면서 총기 판매가 늘어나고 같이 이번에 늘어난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래요. 총기 범죄, 총기로 인한 살인 범죄가 그것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무섭다. 2020년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대도시 중심, 특히 시카고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시카고 역시 시카고. 뭐 그래서 미니애폴리스 이런 데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뉴욕도 이번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은 강력 범죄들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세상 훨씬 더 살기 좋아진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네. 책도 그렇죠 나왔고 그래서 그 팩트풀리스 같은 이제 이런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범죄는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범죄가 이제까지 그 쭉쭉 줄어오던 범죄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걸 굉장히 충격적이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범죄학자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프린스턴에 있는 사회학과 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 범죄학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2018년인가 책을 냈는데 그때 2018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 강력 범죄 줄어들고 있었던 시점에 자기가 책을 내면서 그런 그 책에서 뭐라고 자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이 상태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자기가 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범죄가 줄어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뭔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가 그 범죄로 가는 거를 막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미국이 꽤 많이 투자를 해왔대요. 1980년대 이후로. 근데 그게 끊어지고 있으면서 눈에 쉽게 안 보이는 그런 네트워크랑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하고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그 뭐랄까 유지가 불가능한 이 정도까지 낮은 범죄율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범죄 그 총기 사용 범죄가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치솟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어느 지점에서 그 일이 그런 그게 그러니까 범죄율이 다시 또 올라갔나고 이제 보니까 대도시에서도 뭐 시카고나 뉴욕 같은 데서 올라갔어도 다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지역이 말하자면은 그런 뭐 도서관이라 공공 도서관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범죄율이 떨어지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런 그 텐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가. 근데 그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쉽게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던 게 끊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사회 문제로 되면서 과거처럼 다시 그 커뮤니티에 투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막 탁 이게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 사이를 좀 이어주고 또 보호해줬던 그런 장치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그 운전하면서 그냥 들었거든요. 심심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나 그래서 팟캐스트 그냥 틀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기대 안 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저는 상상도 못한다. 저는 그냥 단순히 총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런 얘기, 이 내러티브만 가지고 있었다가 역시 그러니까 학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아하고 있을 때 잠깐만 반드시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주목은 못 받아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때 그게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런 그 연구했던 사람이 자기 책을 갖고 나와가지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안 보여도 이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팬데믹도 그렇게 경고를 학자들이 많이 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긴 하죠. 맞아요. 이거 꼭 터진다 하긴 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도 많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버지 네. 토픽스 이후에 2주의 추천 들어가기 직전에 네. 잠깐 몇 가지 공지 사항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오피스 아워 그 설문, 청취자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페이스북 그룹이랑 저희 개인 계정들에 공유를 했어요. 혹시라도 저희 청취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그 청취자 설문 링크를 통해서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업데이트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고 시즌 2가 이제 7월 두 번째 주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일단 시즌 1의 막방은 또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공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즌 2를 한번 또 새롭게 한번 꾸며 보죠. 네. 그럼 제가 이번에 2주의 추천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요거는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번에 추천하려는 거는 그 다큐멘터리 모아둔 서비스예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터넷 뭐 이거 랩탑이나 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Field of Vision이거든요. 그 fieldofvision.org. 그래서 여기에 가 보시면은
꽤 유명한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광고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다큐멘터리들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쉽게 틀어주는 서비스도 있나 하는 정도로 네, 훌륭한 서비스인데 한번 꼭 가보시고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했더니 그 First Look Media라는 곳에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Field of Vision이. 네. 근데 First Look Media가 아마 미디어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인데 피에르 오미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베이 공동 창업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베이 창업하고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다음에 이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야 될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피에르 오미디아는 이 사람이 미디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 뭐 언론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쪽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그 필드 오브 비전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뛰어난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작비를 지원을 하고 그 제작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여기서 소개하고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너무 그래서 좋다. 네, 그게 그 2019년에 사람들이 그 아카데미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 때 다들 이제 기생충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재의 기억이라고 그 세월호 다큐멘터리도 이때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세월호 부재의 기억도 필드 오브 비전에서 제작비를 댔어요. 와, 그래서 진짜요? 지금 뭐 예, 나무 위키에 한번 가보시면 제작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한국 제작사고 다른 하나가 이제 필드 오브 비전 미국 제작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군데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부재의 기억 정도 수준으로 아카데미에 그 다큐멘터리 올라갈 정도의 수준의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흔한 뭐 인디 그 제작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쪽에서는 의미가 있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꼭 한번 만들었으면 그 같이 일했으면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작품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한 30분 이내 어떤 작품은 그냥 10분 좀 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볼 수는 있어요. 그냥 시간이 뭐 10분 정도 난 뭐 한 15분 정도 있는데 한번 볼까 그러면 한 12분짜리도 골라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시간은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는데 이게 여운이 굉장히 커가지고 쉽게 볼 수는 없어요. 보면은 어떤 거는 굉장히 그냥 재치 있게 만든 정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뭐 세월호 그 부재의 기억도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다큐멘터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 사람들 다 많이 보잖아요. 동물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냥 그쵸. 사회 문제도 있고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왜 볼까? 왜 이제 다큐멘터리만 다 모아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지? 다큐멘터리는 뭐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상으로 만든 기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든 기사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뭐 기사 항상 보잖아요. 기사 뭐 신문 들어가서 보는데 뭐 긴 기사도 있고 르포 형식의.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영상이 아니면은 완벽하게 전달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뭐 부재 기억을 예를 들면은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서 텍스트로 과연 세월호의 그 엄청난 그 충격과 부조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쉽지 않죠. 그쵸. 그 배가 거기서 기울어져가지고 그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고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엄청난 그 얼마나 이 사회가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다큐멘터리에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다큐멘터리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문제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분 통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알게 됐는데 그 문제가 첫째 문제가 이제 제작비거든요. 극영화 돈은 되게 극영화한테 가잖아요. 투자해서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업 영화에 몰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돈 내고 몰려가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투자된다, 영상에 돈이 투자된다, 그럼 극영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피처 필름 아니면 돈을 끌어들 그 투자를 받기 힘들어가지고 제작 자체가 힘들다는 거. 근데 이제 펄스트룩 미디어가 이제 제작비를 대면서 이걸 해결한 거죠. 훌륭한 작가가 있다, 훌륭한 소재가 있다, 만들 플랜 갖고 와봐라, 심사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만들자, 우리가 얼마를 줄게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제작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어떻게 배급하냐는 거거든요. 이게 배급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다큐멘터리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극장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다큐멘터리를 만든 의미가 있는 건데 많이 볼 수가 그러니까 보는 채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이 서비스가 생겨서 그 안에 다큐멘터리가 많이 지금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 이게 기사성 아니면 르포 기사 같은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아닐 수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일을 해요. 보면은 여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여기서 제작비를 지원해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 제작진한테 너 어떤 매체랑 같이 협업을 할래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배급까지도 고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데 큰 신문사들 뭐 가디언지라든가 뉴요커라든가 이런데 웹사이트 요즘 들어가 보면은 다큐멘터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여기서 만들었나 했더니 여기서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니네는 이 주제가 니네 매체랑 잘 맞으면은 우리 다큐멘터리를 니네 웹사이트에 실으면서 같이 홍보를 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하자면 웹사이트에 트래픽을 갖고 올 수 있는 별로 돈 안 들이고 갖고 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매칭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비 되고 유명한 매체 그 구독자들 많은 매체하고 매칭을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영상이 실리고 여기에도 실리는 거죠. 이제 두 개가 다 실리는 건데 웹사이트 자기네 필드 오브 비전 웹사이트 그리고 매체 웹사이트.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도 지금 한국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곧 발표가 되는데 어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매체에다가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체 하나 골라가지고 한국에서 그분이 찍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매체랑 같이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제 어웨어네스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트고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얘기 들으면서 놀랐는데 그분이 제작을 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뭐 이거 기본적으로 1년 잡아야 되는 웬만한 그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려면은 1년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짧아도요. 근데 이거 만든 다음에 후작업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래요. 그래서 그래서 15분짜리, 2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인터뷰이들이 주르륵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인터뷰이들이 한 말을 가지고서 그걸 다 텍스트로 옮긴 다음에 팩트 체커가 한국말 할 수 있는 팩트 체커가 한국말 영어 다 하는 사람이 그걸 다 줄을 쳐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다 보낸대요. 그것만 하는데 뭐 한 달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진짜 그 신뢰라는 부분과 뭔가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흥행을 위해 가지고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 혹은 이런 편집을 통해 가지고 좀 너무 좀 입맛에 맞게 부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문제된 것들 부분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아니, 사실 제가 그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시스피러시 다큐멘터리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네.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아하. 못 봤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우연히 그 해양 업계 음, 쪽에서 일하는 분이랑 같이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다큐는 절반은 거의 그냥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한 거고 절반은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음.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팩트 체크나 이런 과도한 편집은 좀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필드 비전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아주. 음, 네. 그렇게 되면 뭐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몇 개가 좀 팩트가 틀리는 게 계속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거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전에 한번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 뉴욕타임스였나요 워싱턴 포스트였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말을 바꾼 거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건이 커진 다음부터 팩트 체커 내부적으로 팩트 체커를 두고서 그 일을 하는데 기사가 완성돼서 그 일단 발행이 된 다음에 그거를 그 기자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팩트 체커한테 그냥 넘긴 다음에 이 사람은 거의 기계적으로 다 줄 쳐가지고 그 인터뷰 했던 사람 그 밖으로는 공개 안 돼도 이제 전화번호를 다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너 이 말 한 거 사실이냐고 확인을 하는 거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걸리면은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좋네요. 좋네요. 네, 그리고 훌륭하죠. 이 사실 빌더 비전 이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면 돈을 이렇게 쓰는 거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주는 맞아요, 것도 같네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fieldofvision.org. 너무 좋네요. 저희 또 그 페이스북 그룹에 상현님께서 이 방송 후에 네, 이 링크를 또 공유를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죠. 이슈 이슈 토크. 토크. 예. 네, 요번에 제가 사실 준비한 이야기는 그 지난 방송에서 그 상현님께서 그 애플의 새로운 OS를 저희가 이야기 나눌 네, 때 그 UI 변화에 대해서 그 특히 또 스퀘어모피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스퀘어모피즘이라는 게 뭐 사물의 원형과 유사하게 디자인으로 그런 뭐 사물들을 구현해내는 뭐 가령 뭐 네. 계산기라면은 실제 계산기 비슷하게 아이콘을 만들더라도 계산기 비슷한 아이콘을 되게 묘사를 막 성실하게 하는. 입체적으로 막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변화의 흐름이 돌아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디테일을 역시 캐치하시다니.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아무래도 사실 제가 그 하고 있는 게 그런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이야기를 관련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그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변화하는 플랫폼과 사용자에 맞춰 진화하는 디자인 트렌드 중에 하나인 그 커스텀 UI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저희 팀이 하는 일이 저희 회사에 커다란 이제 그 스튜디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는 이제 클라우드 인공지능 스튜디오 안에 이제 프로덕이 한 50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50여 개의 프로덕트들이 사용하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저희 팀이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이제 업계 디자인 트렌드 변화를 항상 주시를 엄청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뭐 장기, 중기, 뭐 단기적 타임라인으로 나눠서 좀 조사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장기라고 하면은 뭐 5년에서 10년 후의 비전이 될 네. 수도 있겠고 뭐 중기라고 하면 3년에서 5년 그리고 단기는 뭐 1에서 3년 앞으로의 그러한 변화에 그럼 대한 단기는 다음번 프로덕트 정도에 하게 될까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다음번 프로덕트 완전 업그레이드 말고 뭐 피처 업그레이드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단기 트렌드라고 뭐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1에서 3년 안에 그 커스텀 UI가 되게 큰 그런 유행이 될 것이다.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건 뭐 제가 뭐 회사 기밀도 아니고 이 업계 트렌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공유를 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 UI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버튼, 메뉴, 링크 등을 뭐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말이죠. 그 한마디로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시각적인 요소가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커스텀 UI라는 게 뭐냐면은 이 UI 환경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요. 뭐 간단한 예시로는 뭐 우리가 핸드폰 배경화면 바꾸잖아요. 그것도 커스텀 UI의 일부예요. 그리고 요새 뭐 다크 모드, 어두운 데서는 그 배경 다크 모드 무조건 다크 모드. 그렇죠. 요새 쿨하다고 다크 모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뭐 카카오의 음도 아예 그냥 기본이 다크 모드죠.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디폴트 세팅으로 다크 모드만 쓸 수 있어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커스텀은 아닌 거죠. 그쵸. 그게 디폴트 세팅이 돼버리니까 사용자 맘이 아닌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용자 맘대로 그런 것들을 바꾸고 설정하는 게 이제 커스텀 UI의 포인트인데, 이 커스텀의 적용 범위가 대단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반영하는 게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머테리얼 U라는 것인데요. 그 머테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구글의 디자인 시스템을 말해요. 그 말하는 명칭인데 그 구글의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서체, 컬러, 뭐 버튼 같은 다양한 UI 요소들의 일관성을 이제 책임져 주는 그 구글의 이제 퍼스트 파티, 이제 구글 자체적인 프로덕트나 서드 파티 외부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디자인 시스템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혹은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연관성과 인터랙션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죠. 근데 이번에 구글이 이거의 사실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머테리얼 U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그 머테리얼 디자인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 머테리얼 디자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정말 다양하게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전에는 뭐 다크 모드로 뭐 밝은색 배경 혹은 어두운 색 배경 정도로만 바꿀 수 있었으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 레인지로 아무렇게나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사실 예쁘게 해놨더니 망쳐서 쓰고 있더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원하는 만큼 커스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안에는 그 제한된 그 어느 정도의 그 엘레멘트들이 락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환경 안에서의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커스텀의 자유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죠. 가령 서체만 해도 서체에 그냥 뭐 색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서체 종류랑 굵기, 뭐 사이즈 등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버튼의 아이콘의 모양이나 버튼 같은 것도 뭐 둥근 모양, 아이콘 같은 것도 원래 각진 아이콘이 있을 수 있고 둥글둥글한 아이콘이 있을 수 있고 버튼도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사용자의 성향에 맞게 나는 좀 뭐 둥글둥글한 게 좋아, 나는 각진 게 좋아 이런 것도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경화면 사진 같은 것도 뭐 가령 내가 이번에 뭐 하와이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뭐 멋진 바다 사진으로 바꿔야지 하면은 이게 바뀌면서 저희 이제 락된 스크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예전 같으면은 그냥 컨트라스트 이제 맞춰가지고 액세시빌리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뭐 화이트 아니면 블랙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틀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색깔을 뽑아 와가지고 여기에 컨트라스트 기준에 맞춘 색깔을 예를 들어서 파란색 이미지면은 파란색에서 컨트라스트로 읽을 수 있는 컬러로 알아서 뽑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와,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배경으로 네. 파란색 버튼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래서 파란색 뭐 창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 안엔 또 그 버튼이 또 파란색 버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충돌을 한다거나 그러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머테리얼류가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경쟁사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큰 업계 변화다 보니까 그 이 정도 선에서 어떤 게 대충 온다라는 정보 교환 정도는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예상은 네.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구현을 잘했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경우에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고요. 그 이런 거를 이제 실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는 그 단순하게 코드 몇 줄을 쓴다고 혹은 룰을 몇 개 만든다고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커스텀 셋 그러니까 뭐 커스텀 컬러 세팅을 이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 컬러 세트를 이제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리스트를 하고 매핑을 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을 코드로 때리기 전에 매뉴얼하게 일일이 어느 정도 가이드는 수작업으로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다 잡아 놓은 다음에 베리에이션에서 그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커스텀 작업이 이전에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백엔드 차원에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그 이거 뭐 많은 디자이너나 엔지니어가 투입이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머테리얼 디자인이라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러한 세트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잘 닦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런 뭐 액세서빌리티 기준, 뭐 네. 가독성이라든지 혹은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머테리얼 디자인이 이런 부분을 잘 충족시켜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커스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잘 마련해 주기도 했었고 유저가 사실 어떤 색상을 선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가정을 정말 수많은 것을 가정을 해두고 이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작업을 잘 해놓은 이제 구글 디자인 팀의 이러한 노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엔지니어링 노력도 사실 대단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구글의 퍼스트 파티 앱,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모든 프로덕트에서는 이미 이게 베타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네. 뭐 구글에서 나온 앱을 사용하신다면은 사용자가 커스텀한 UI들로 모두 다 바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곧 third party 이제 구글이 만든 앱이나 서비스가 아닌 외부 이제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머테리얼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앱들도 이제 그 소스들이 열려 가지고 하나의 일관성 있는 비주얼과 경험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제공을 하는 게 사실 곧 대단히 많이 번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했으니까 아마 애플이 선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아마 애플 쪽에서도 이런 커스텀 UI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경쟁사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그 이러한 애플이나 뭐 구글의 이러한 플랫폼을 디자인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나 서드 파티의 서비스들도 이런 커스텀 UI가 적용되는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대단히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이번에 기회가 와서 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저는 이게 참 디자인이 재밌는 게 뭐 모든 뭐 패션도 그렇지만 모두 유행이 있는 게 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누군가가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가던 방향에서 이거 하나 딱 내놓을래 하고 내놓는 순간에 이제까지 멀쩡하게 쓰던 디자인들이 갑자기 후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여기서 따라가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갑자기 옛날 걸 쓰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디자인이 나온 게 그 구글에서 처음 갖고 나온 게 한 5년 전
6년 전쯤에 머티리얼 디자인이 나왔는데 네. 그때 나왔던 것이 지금 이거를 머티리얼 U라는 걸로 이렇게 승격을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이걸 머티리얼 디자인을 갖고 나올 때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있어요. 어느 맞아요. 정도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네. 2014년에 나왔거든요. 머테리얼 네.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네. 이때 그러니까 아마 이 2014년에 공개가 됐으면은 머테리얼 디자인 자체는 거의 뭐 한 2010년 정도부터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014년에 발표가 그렇죠. 됐고 이 2014년에 발표가 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비전 워크라고 해서 그 앞으로의 디렉션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뭐 아, 단기 플랜, 장기 플랜 이런 걸 세우는데 장기 플랜으로 2014년 정도에 이미 2025, 1, 2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커스텀할 수 있는 이런 커스텀 UI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게끔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플랜은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멋지네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디자인 잘하는 회사하고 디자인 못하는 회사가 이제 분명히 나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모 은행의 앱을 쓰고 있는데 그 은행에 이게 한국하고 미국에 다 걸쳐 있는 은행인데 그 앱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앱이 참 뭐랄까 그 UI가 너무 나빠요. 네. 굉장히 나쁜데 어떤 거기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네. 새로운 기능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 기능만 UI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데 그 이제까지 쓴 다른 그 앱의 다른 부분들은 옛날식으로 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어느 기능을 사용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거 굉장히 뭐 가장 최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0.8 정도로 따라간 것 같아요. 그 정도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다시 다른 기능으로 갈 때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틀에서 설계를 해놓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 고치는데 다른 디자이너가 들어왔구나. 아니 다른 팀한테 맡겼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게 공존을 하는 거죠. 같은 앱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에는 네. 이런 조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특히 프론트엔드 차원이라면은 네. 가능하면은 그런 뭐 플루언트는 우리 회사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마테리얼 디자인이라든지 iOS 같이 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프론트엔드 차원의 이제 디자인을 그냥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체 개발을 해버리면은 그게 엉뚱한 디자인하고 해버리면 바꾸기도 쉽지 않고 이쁘지도 않고 아, 이렇게 업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따라가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애초에 앱이라든지 서비스 디자인 자체를 이러한 제공되는 이제 자신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디자인 컴포넌트 이제 레고 블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제공하는 레고 블락을 사용해서 원하는 걸 만드시면 뭐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 안 되는 것만 커스텀으로 만드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곤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미국 회사는 그런 식의 조언을 잘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그 룰을 다 같이 따라주는구나 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그 룰 세팅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채로 그냥 확 업계에 퍼진 다음에 그걸 다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있다거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UI는 도대체 누가 생각을 했을까? 이건 자생적으로 생겨난 UI일까? 아무나 막 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생겨난 UI.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대표적인 게 한국의 그 웹사이트에다가 주소 적어 놓을 때요. 네. 그때 그 우편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우편번호를 적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우편번호는 내가 알고 있어도 적을 수가 없어요. 음, 우편번호 6자를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집어넣자 그러면 집어넣을 수가 없고 반드시 주소를 써놓게 돼 있어요. 음,
그럼 주소를 써놓으면은 우편 번호가 떠요. 그러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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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떠요. 그럼 그 중에서 그걸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편 번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소를 또 넣어야 돼요. 음, 내가 주소를 쳤으면은 내 주소 쳤으면 그 주소하고 우편 번호 같이 착 들어가면 되는 거를 두 번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논리가 나왔느냐를 그 뭘까 프론엔드에서 사용하는 그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사실 백엔드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 사실 그 말이 된다기보다는 그 기능을 하는 블락이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사용자의 경험을 더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잘 가다듬거나 다른 걸 쓰지 않고 이게 편하니까 이거 갖다 박아 이랬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기술적인 이제 리소스의 한계라든지 기술적인 한계 혹은 이 캐파의 한계에 따라서 엉망인 디자인이나 경험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 뭐 제가 앞서 두 권의 책을 내긴 했는데 세 번째 책을 지금 집필을 한 70% 가량 했어요. 근데 와 그 한 정말 챕터 부지런하네. 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상현님한테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지금 혹시 제 편집자가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책의 한 챕터 전체가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네.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 이제 뭐 대단히 운이 좋게도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이 전에는 이제 에이전시에 있으면서 혹은 컨설턴시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기도 해봐가지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업계 차원에서도 예, 전문적인 쪽으로 좀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디자인 업계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디자이너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스템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에 대한 뭐 저변이라든지 이해도나 활용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뇌피셜로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 많고 네. 위에서 까라면 까 아니면 이거 써 이래가지고 이상한 블락 갖다 쓰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네. 특히나 이제 대기업 혹은 이제 뭐 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스타트업 혹은 이제 IT 기업이라서 서비스나 프로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이제 뭐 규모 있는 IT 회사들도 디자인 시스템이 사실 전무하거나 형편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저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해서 그런 오늘 이야기랑 그쵸.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디자인 가지고서 그 출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왜 인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려면은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미 기본적으로 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딱 짜놓고 글자를 붓기만 하면은 텍스트를 부으면은 착착착착 맞춰주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그 틀만 잘 처음에 이제 책 전체 북 디자인 틀을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텍스트가 변하거나 뭐 이것저것 몇 가지 변하는 요소가 있어도 자동적으로 그게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게 인디자인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인데 몰랐는데 많은 그 잡지나 그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인디자인 안에서 그 기본 그 얼개를 안 짜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일일이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온 다음에 보면은 이게 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실제로 인디자인을 딱 열어보면은 이거 왜 그냥 다 일일이 갖다 붙였지? 이런 맞아요. 다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노가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틀을 짜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걸리는 작업이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더 시간이 걸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장 빨리빨리 오늘 해서 올려보내서 허락받고 하다 보면은 서둘러서 일을 하고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해버리고 어차피 인쇄된 다음엔 속에 어떤 식으로 얼개가 짜였는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꽤 많은 그 출판사에서 습관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나 뭐 앱이라든지 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얼개라고 해야 되나 이 그 네, 컴포넌트 이 레고 블락들 사이의 연관성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버튼을 이제 버튼이라는 게 페이지마다 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버튼이 다 각자 노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요새 사용하는 이제 디자인 툴들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디자인 툴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버튼이 업데이트가 하나가 되면 자동으로 쫘자작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서 저희 팀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레고 블락들을 다 만들어서 수많은 이제 팀의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사용하다가 이 중앙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그들의 수많은 프로덕트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버튼이 중앙 시스템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수십 개의 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루트를 구축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연관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런 거를 대체 이제 따로따로 하면은 사실 이제 다 매뉴얼로 하면은 진짜 정말 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스크린 한두 페이지 예술할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정말 수백 수천 페이지를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네.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그 디자이너하고 혼자 예술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긴 해요. 결국 같이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냥 개인 예술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본인이 진짜 뭐 아티스틱 그런 예술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표출을 하는 거면은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디자이너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령 내가 여기가 꽂혀가지고 난데없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컬러 같은 경우도 네. 그 메인 컬러가 있고 세컨드 컬러가 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브랜딩에. 근데 예를 들어 메인 컬러가 주황색인데 난데없이 메인 컬러에 뭐 초록색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거 왜 초록색 썼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뻐서 이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디자인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 자주 하죠. 디자인 얘기 굉장히 재밌는데.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종종 한번 그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 선에서 네,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또 네.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또 오늘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잠깐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좀 가져봐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앞서 언급한 버즈 토픽스 2주의 추천 그리고 오늘 이슈 토크까지 같이 의견 공유해 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상희님이 말씀하신 네. 그 material 디자인 이런 게 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진다는 얘기 듣고 되게 궁금해진 게 있는데 사실 그게 accessibility를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아주 accessibility 피처를 딱 켜서 문자를 아주 크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 하는 그 정도? 내지는 뭐, 이렇게 저 같으면 청색광을 줄이려고 그걸 옵티마이즈 하기 위한 세팅을 다 하는데, 와. 그런 식으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프로파일을 딱 만들어서 자, 이 프로파일을 다운받아서 까시면 청색광을 미니마이즈 해드립니다. 내지는 혹시 뭐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 내지는 그러니까 왜 약간 시력이 약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렇게 full accessibility가 다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파일이라든가 그런 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파일을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가 생길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 사실 그 마켓플레이스적인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색상 플러스 뭔가 완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커스텀 아이콘들이라든지 뭐 음. 예, 그런 게 붙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액세시빌리티 측면에서도 예, 충분히 큰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 설정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 BTS 보라색 빔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와, 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요새 BTS 안 그래도 그 맥도날드랑 그것 때문에 엄청 난리. 맥도날드. 아, 이거 먹어보셨어요? 아, 저 딸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먹었습니다. 이 얘기 아니 그 또 누구 또 누구였죠? 유명한 사람 그 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맥도날드 밀 얼마 전에. 네, 이름 뭐였죠? 그 네. 그 힙합 가수 네. 뭐였지? 그 사람 나왔을 때 메뉴가 아예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냥 로고 붙인 데다가 그 소스만 두 개 그냥 띡 다른 네, 소스가 소스에 그래서 그냥 한국말 있는 거 말고는 솔직히 큰 그게 예, 그래서 없어요. 너무 성의가 없다고 맞아요. 자기가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잘 팔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돈을 참 잘 팔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일단 네, 머천다이즈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네. 샌프란시스코 매장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점인 건지 거기 직원들은 다 그 머천다이즈 티셔츠 같은 것도 다 입고 서빙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보통은 이제 웬만한 지점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맥도날드 지금 BTS 미를 주문이 완전 폭발 흑증해서 알바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세상에. 뭐 예전에 저 그 스타벅스 그 동대문 운동장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죠. 그 근처에는 스타벅스에서 뭐 뭐였죠? 컵이었던 것 같은데 그 머그에서 약간 그 일본풍 나는 그뭐 벚꽃 무늬 들어있는 게 뭐가 나온 모양이에요. 저는 그게 나온다는 거를 몰랐는데 일본 관광객들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그를 구하기 위해서 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출근하는 길에 받아가려고 이제 탔다가 줄이 정말 그 매장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뭐지? 근데 왜 전부 다 왜 여성분들만 있지? 근데 여성분들도 다 3, 40대 여성분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뭘까?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일본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수수께끼일까? 근데 역시 네. 네, 정보 그게 알고 있어요. 한국이랑 네. 일본이랑 다 네. 각 나라마다 스페셜 에디션이 다르게 나와서 사실은 그런 거 이베이에 되게 많이 돌아요. 맞아요. 네. 맥도날드 해피밀 토이 있잖아요. 네. 그 토이가 사실은 수집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각 나라마다 나오는 시점도 다르고 종류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시장이 또 상당히 있어요. 아, 그걸 또 수집을 하는구나. 근데 그것도. 이 사실 스타벅스가 음. 약간 특이한 게 네. 한국에서는 이 굿즈라든지 이 브랜딩 마케팅 측면에서 대단히 많이 그 뽐내고 있잖아요. 그 비용을. 네. 근데 네.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단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둘 다 뭐 네. 성공한 포인트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 미국과 그쵸. 한국은 되게 여전히 스타벅스는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측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뭐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어떤 느낌에서냐면 어떤 부분에서냐면 그냥 그 시장에서 잘 먹히는 그 시장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 적응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가 뭐 이모티콘 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스타벅스는 여기서 이런 굿즈로 사람들을 맥시멈으로 돈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니까요. 맞아요. 저는 카톡에 테마나 이모티콘 이런 거 파는 것처럼 커스텀 UI도 그런 네. 띠이랑 그런 이렇게 아이콘이랑 해가지고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게 충분히 예, 가능할 거네요. 재미난 예, 마켓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막 말씀하신 것처럼 BTS 컨셉이라든지 뭐 어떤 왜냐면 캐릭터부터 일반인이 예, 하기엔 자유도가 너무 높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들어줘가지고 딱 한 번에 음, 괜찮네요. 진짜. 그럼, 그쵸. 사실 뭐,
애플에서 가끔 그뭐 프로덕트 레드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사실 뭐 그 특별히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프로덕트 레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것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ESG 이런 거랑도 좀 맥락이 통하는 데가 없지도 않고. 네,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결정장애 있는 분들한테 특히 근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여태까지 되게 그 구글이랑 그 애플의 차이점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열어주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말을 따라라 약간 이런 쪽의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예전 같으면 저는 애플이 커스텀 UI에 대해 신경을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은 조금 그 분위기도 좀 바뀌는 부분도 좀 있고 네, 애플이 점점 애플의 안드로이드화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약간 언제 커스텀 UI가 더 적극적으로 적용될지 왜냐면 이 블랙 그 다크 모드 같은 경우도 되게 빨리빨리 어답트를 한 것도 있었고 사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 3년 사이에는 그 많은 이제 기존의 앱이나 서비스들이 이 기본적인 디자인 시스템의 이 커스텀 UI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뭐 개인 사용자가 뭐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커스텀하는 자기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희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서 그 처음에 그 페이스 디자인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팔고 하지 않나요? 그 에르메스 에디션 말고 또 있었어요? 혹시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요? 나이키랑? 나이키. 네. 그런 식으로 그걸 확대를 하면은 막말로 BTS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그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예. 애플 페이스, 그 애플워치 페이스를 아직 완전 커스텀으로 열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예. 근데 그것도 진짜 재미난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돈 단냐면요, 뭐 애플에서 저는 뭐 당연히 할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 갤럭시 워치에 그 네. 예전에 그 안상수 디자이너님 그 버전의 워치 페이스를 만든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깔끔하고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계속 되지 않을까. 네. TN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파보죠. 예. 저희 또 혹시 그 뭐 저희 방송에 관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나누실 분 계시면은 저희 뭐한 3, 4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음 주 방송이 저희 시즌 1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피스 아워 청취자 설문을 제가 개인 페이지랑 또 상현님도 아마 개인 페이지에 공유를 해주실 네. 것 같긴 한데 그 공유를 드렸으니까 저희 방송 발전을 위해서 청취자 설문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상인님한테 그 페이스북에서 그 이 클럽하우스 서비스 대항마가 나오는 게 아직 지금 베타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마크 주커버그가 어젠가 그 방송을 할 네. 때 그 기능이 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 벌써 나왔네 이러면서 막 그 몇 개 눌러봤었어요 그때 오디오 그 폰에서 라이브였나? 나왔나요? 예, 그 앱에서 근데 마크 주커버가 자기 그 첫 방을 자기가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좀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그 오늘 보니까 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테스트 삼아만 열어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못 찾아가지고 혹시 이게 뭐 그야말로 베타 중에 베타인가 이거 이제 슬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뭘 다루고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스북에 뜬다면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맞아요. 저희가 그 그 카카오에서 만든 이게 발음이 좀 애매한데 이거를 같이 동시 송출을 해보려다가 이게 그 좀 너무 끊기고 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교적 안정적인 클럽하우스로만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 그 오디오 라이브가 제대로 열리면 아마 거기서도 방송을 동시 송출을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한번 기다렸다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또 네.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맞춰보도록 예.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방송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감사합니다. 방송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